토론 시간으로 줄어들어서 각 토론자들께서 한 5분 정도씩 일단 모두 토론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좀 더 풍부한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조발제, 기조토론 짧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 타자 우리 이기영 과장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홈플러스 사회공헌의 이규영입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오늘 CSR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오늘 좀 캐주얼을 입고 왔는데 저희 회사가 원래 금요일날은 캐주얼 데이거든요. 오늘 양복을 입으면 다른 회사 면접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캐주얼을 입고 몰래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 장판 한 40장 되는데요. 15분에 끝내려면 한 장당 한 30초에 끝내야 되는데 최대한 임팩트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CSR 혹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되게 저희한테는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CSR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라는 것인데 대부분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뭐 두 가지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듯이 회사의 로고가 나온 그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저런 여러분 이렇게 연탄 들고 한 5분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 정도 던지거든요. 대부분 이런 이미지들을 떠오르시는데 이게 우리 과연 생각하는 CSR의 모든 것인가? 기업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요소에서 이러한 이 정말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문을 쓰게 했던 이렇게 인스파이어를 해줬던 그런 기사이기도 한데요. 여기 앉아 계신 정유준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개도국에 가서 사회공헌 활동이랍시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인권이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기부금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으로 혼동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의에 들어가면서 한번 이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기업들은 왜 CSR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또는 기대하는 모습의 CSR이 있을 건데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거냐,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논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을 제거해봤습니다. Corporate Responsibility와 Social Responsibility가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얘기하시죠. Social Responsibility가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orporate Responsibility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사회에서 어찌됐건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져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CSR을 설명을 하는데 기업과 사회의 교집합점에서 CSR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은 사실은 사회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사실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사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될 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의 교집합은 CSR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사회 속에서 기업의 활동이 있고요. 그러면 그 기업의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기업이 져야 되는 책임. 그래서 기업의 활동은 곧 CSR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어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CSR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우리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 두 개가 너무 혼재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CSR이고 사회공헌 기부하는 거고 전달시하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CSR은 어떤 개념적인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활동으로서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것들이 사회공헌 활동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책임의 영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캐롤 교수는 이 CSR을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4가지의 영역, 4가지의 책임을 바탕으로 과연 그럼 그 안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세부 활동들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기업의 CSR은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결국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기업의 미래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책임을 얘기할 건데요.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과연 이윤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냐? 궁극적으로 기업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과 존 맥케이라는 이 스탠포드의 CEO가 이러한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만약에 기업 창출이 진짜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목적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기업의 목적에는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서 만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경제순환 모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저는 경제적 책임이 있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하나의 단위 경제에서 기업들이 기업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돌려줘야지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윤 창출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인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돈을 흘려주는 것. 그래서 그 아마 맨큐의 경제학에 보면은 그 돈의 플로우와 스탁의 개념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기업이 해야 되는 건 돈을 흘려 보내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앞에서 경제순환 모형에서 보시면은 기업이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임금이나 지대나 혹은 이윤이나 혹은 협력회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금 같은 건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거죠.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월급을 다시 홈플러스에 가서 썼을 때 이거는 이제 그때서야 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기업이 그 돈을 뿌려주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책임을 기업이 돈을 흘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성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이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인데요.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마이클 포터 교수의 CSV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잠깐 포터 교수의 강연을 보시면서 I think we're all aware that the world today is full of problems. That's what business does when it makes a profit. Now, what does this all have to do with social problems? Well, one line of thinking is, well, let's take this profit and redeploy it into social problems. Business should give more, business should be more responsible. And that's been the path that we've been on in business. But again, this path that we've been on is not getting us where we need to go. Now, I started out as a strategy professor, and I'm still a strategy professor. I'm proud of that. But I've also, over the years, worked more and more on social issues. Worked on healthcare, the environment, economic development, reducing poverty. And as I worked more and more in the social field, I started seeing something that had a profound impact on me and my whole life in a way. The conventional wisdom in economics and the view in business has historically been that actually there's a trade-off between social performance. 네.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That thinking has led to, I think, much of the behavior that we have come to criticize in business, that I come to criticize in business. But the more deeply I got into all these social issues, one after another, and actually the more I tried to address them myself, personally, in a few cases through nonprofits that I was involved with, the more I found actually that the reality is the opposite. Business does not profit from causing social problems, actually, not in any fundamental sense. That's a very simplistic view. The deeper we get into these issues, the more we start to understand that actually business profits from solving social problems. That's where the real profit comes. 네, 제가 발표 시간 15분 중에 동영상이 3분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포터가 얘기하는 CSV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해서 뭔가 프로덕트 만들 이것보다 이거의 전제에 있는 외부성의 내재화라는 앞에서 지금 포터가 얘기했던 거는요. 환경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기업들이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섰을 때 그래서 이 외부성의 외부 효과를 기업에게 내재화시켰을 때 오히려 프로핏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책임 혹은 CSV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교집합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이전의 전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포터가 CSV라는 논문을 쓰기 전에 그 이전에 썼던 논문인데요. 이게 한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소셜한 이슈들이 뭔지를 다 표현한 것입니다. 즉 포터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부에 있는 사회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좋은 영향력들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윤리적 책임의 핵심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법적 윤리적 책임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이 있지만 법적 윤리적 책임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뽑아내면은 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뭐 그다음에 소비자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글로벌의 가이드라인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 결국에는 기업이 스스로 이거를 할 것이냐, 스스로 하면은 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일 거고요. 그거를 억지로 뭐 법을 만들어서 혹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왔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에 왔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계속 확장해 갈 건데 그렇다면 기업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것들을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선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선이라는 단어가 charity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는 박애더라고요. philanthropy이고 이거의 차이는 개인이 그냥 하느냐 아니면 이걸 조직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박애에서의 핵심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박애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국말에서는 와닿지는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필란트로피 이런 서밋 같은 것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오프라 윈프리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란트로피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포터가 있었고 이게 2002년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축을 저는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뭐 코퍼레이트 밸류, 뭐 기업의 특성들을 살려서 잘 표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사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전략이나 활동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지속성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새 이제 사회공헌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키워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지속성이라고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결국 거기서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이라는 메시지가 사회에 어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공헌의 핵심은,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은 결국에는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과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요소들을 잘 결합했을 때 기업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우리는 기업의 CSR 활동이 부수적으로만 여겨지는데 사실은 기업의 CSR은 근본적인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책임이 있고 CSR은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자기 내부의 DNA를 교체해야 되는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비즈니스와 소사이어티의 관계성을 그렸었는데 결국에는 비즈니스는 사회의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기업의 영역들이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기업들이 내재화하는 것들이 앞으로 CSR의 어떻게 보면 DNA를 바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경제순환 모형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을 이제 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사회적 책임의 요소들을 이제 모두 포함했습니다. 뭐 협력회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져야 되는 책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본주의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CVS라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CVS는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CVS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제약 유통 회사죠. 그러니까 약국 같은 브랜드, 우리로 치면 왓슨이나 그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담배를 팔았었고요. 담배가 연 매출의 1%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과감히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CVS의 회사는 건강을 파는 회사인데 담배를 작게 파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 그래서 CSR은 혹은 앞으로의 CSR은 책임 있는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CSR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플렉서블한 생각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팀장님 오셔서 SDG 프레임 내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특히나 가부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10분은 까지는 않을게요. 네, 15분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인글로벌 컨택트 한국협회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SDG 자체도 워낙 큰 프레임인데 이거를 15분 만에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제가 발표자를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기계치라 가지고 이걸로 넘기는 거야. 네, 2분이 지났어요. 빨리 말할게요. 그래서 사실 네. 그 기업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요즘 글로벌리 대두되고 있는 논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제가 일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 컴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갭이 좀 클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엔 글로벌 컴팩은 유엔 산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2000년에 코피아난 사무총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는 15년 동안 과연 글로벌 컴팩이라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얼마나 기업들에게 실제로 CSR을 추동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끼쳤고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료를 나오는데, 사실 15년 전에는 사실 기업들을 이 UNGC를 만들면서는 수십 년 동안 사실 유엔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일으킨 여러 가지 폐해들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쉽지 않고, 유엔 자체가 사실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발렌터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여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인을 주고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걸로 이제 UNGC를 만든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다가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Corporate Sustainability, 처음에는 저희가 CSR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 10년 동안은 최근 한
3, 4년 동안 Corporate Sustainability라는 단어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SR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Corporate Sustain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분석을 했어요. 이러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지니는 기업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지금 이거 한 장만 해도 10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Principal Business라고 해서 이제 그 앞에 이규영 대리님이 뭐 CSV 얘기도 하시고 이거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하셨지만 제가 이거 설명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원칙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 사실은 이런 저희 UNGC가 10대 원칙인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같은 그런 원칙을 토대로 한 그런 비즈니스. 또 하나는 이제 strengthening society,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자립시키는 기업.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리고 자립시키는 그리고 리더십 커미트먼트된 사실 이런 이슈는 금방 재무적인 요소들과 결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롱텀이즘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그 리더십들이 이런 이슈에 커미트먼트하는 회사 그리고 리포팅 프로그레스 투명성은 사실 지속 가능성의 절대적인 어떤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또는 국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이제 ESG라고 하는데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다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사실은 투자자 측면이나 소비자나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사실 기업이 진짜로 지속 가능성 있게 또 책임 있게 할 때에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리포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포트를 투명하게 하고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기업 그리고 로컬 액션이라고 해서 사실 오늘 제가 포스트 2015 SDG 같은 거대한 프레임을 얘기하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로컬리 풀어낼 것인가 기업들이 이게 좀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이슈들을 잘 수행하는 비교적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많이 확보가 됐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17개 오늘 개발학회이기 때문에 17개 골과 169개 세부 타켓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이 이슈에서 주지하시겠지만 사실 MDG하고 SDG하고의 차이점은 사실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지난 한 3, 4년간 SDG 골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대두된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포럼에 유니레버 CEO도 들어가시고 사파리닷컴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UNGC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벌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 국제사회에 해결돼야 될 서스테너블을 확보하기 위한 골을 무엇을 하기 원하냐 했을 때 이제 2가지 측면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디센트 워크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롤을 하는 게 기업이고 또 하나는 사실 환경 이슈 지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한참 논의 중이고 이제 어그리먼트가 나올 거고 또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밖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기업들에게 버든이 되거나 혹시 이제 의무들이 발생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환경적 이슈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 17개 모든 골에 사실 기업들이 잠재적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력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9월에 이제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제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이 SDG 골 어댑트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해마다 이제 UN 프라이빗 섹터만 모여서 하는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9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그 한국 기업이 여기 하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을 좀 같이 가서 좀 여기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도 이런 국제적인 아젠다에 커미트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추석과 겹친 탓인지 CEO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하여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르켈 총리와 같은 이제 전 세계 국가 정부 수반들도 오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유니레버 회장이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99%의 주식 기부로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한 지크벅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런 SDG 이행과 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SDG 골을 합의할 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그 채택한 거에 동의하는 항을 보면 이제 민간기업의 활동이라든지 기업 그 본연의 활동 혹은 투자 이런 혁신 이런 것들이 모든 사실은 생산성이라든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주요한 사실은 드라이브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기업 혹은 협동조합,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은 기업이 이런 지속가능 발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혁신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상들이 이런 거를 이제 채택을 했고요. 제가 뒤쪽에 가면 아까 리포팅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은 이 SDG를 어댑트한 국가들은 기업들이 ESG 이슈를 리포팅하고 또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프레셔를 놔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세 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여기 17개 골 중에 뭐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업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SDG를 바라볼 때 기업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UNGC는 사실 UNGC만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유엔의 많은 이제 국제기구들, 여러 섹터의 있는 국제기구들 또는 이해관계자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실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과 가이던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방금 이제 이규영 대리님이 계속 레스판스빌리티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으로서 추구해야 될 방향. 결국은 이제 책임있게 기업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국내 기업들이 SDG에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인데, 그거는 다 지금 약간 CSV하고 연계해가지고 사회공헌 활동 쪽으로만 사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져가야 할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측면, 거기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을 하나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여러 가지 뭐 사업 기회라든지 신시장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실 프로핏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SDG에 기여한다 혹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분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더 좋게 낫게 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먼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더 좋게 하기 전에 더 나쁜 짓들을 하지 마라. 사실 그게 사실 SDG의 에서 기업의 역할에 기대되는 부분 중에 계속 연면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리더십이라던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트랜스페런시를 확보하는 게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기업들의 참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UNGC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UN 글로벌 컴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해서 큰 조직이지만 거기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WBCSD라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협의체가 있어요. 세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고 코리안 챕터는 KBCSD라는 지금 GS에서 하셔서 이제 허동수 회장님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리포팅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CSR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GRI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리포팅 인덱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GRI 인덱스를 많이 준용해서 지속가능성 이슈를 리포팅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UNGC도 GRI 준용을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2015 시대에 사실 비즈니스가 어떻게 인게이지먼트 할지에 대한 사실 기업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이러한 사실은 많은 가이던스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로컬에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분이 나왔죠? 5분. 네, 5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실 큰 문인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참 어렵네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그 전략을 이런 SDG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얼라인하는 거를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시면 기업의 비전, 전략, 미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비전, 미션, 전략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그거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스테너빌리티하고 기업의 경영이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서스테너빌리티 확보하기 위한 기업 경영이 같이 통합되고 함께 추구되고 그 얼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쪽 단에는 투명성에서 이제 보고 스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그 조력하는 그룹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 혹은 소비자 같은 그런 그 존재들이죠. 그래서 투자자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실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 서스테너블 파이낸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박재선 교수께서 전문가시지만 많은 논의들이 있고요. 여기서 서스테너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 투자 책임 같은 것들이 벌써 이것도 이제 UNPRI랑 같은 이제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마켓이 됐고 59조 달러 이상 굉장히 그 SRI 운용을 하는 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 이슈는 좀 중요하니까 한 개만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RI 원래는 사실은 7년 전만 해도 SRI 그 책임 투자라는 거는요 이제 CSR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SR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투자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직장인이 되고 이제 되실 거고 되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데 국민연금 돈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근데 그 운용을 할 때에 이제 이런 ESG 같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입법 활동도 하고 있지만 작년 겨울에 이제 그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제 일부 됐죠.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라든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미팅한 거는 퇴직연금 이런 거 있거든요. 퇴직연금도 이제 뭐 DB형, DC형 이런 게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다 가만히 쌓아둔 게 아니라 이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지속가능성 이슈에 맞춰서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또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속가능성 이슈를 확대하기 위한 이슈별 플랫폼 혹은 지역별, 산업별 굉장히 많은 글로벌 운동들이 있고 제가 설명을 잘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사실 UNGC에만 있는 플랫폼인데도 굉장히 이게 지금 다 넣은 것도 아니라 2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권이면 여성 아동 이슈라든지 뭐 기후변화에서도 물, 뭐 환경, CO2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고 여기에 글로벌 정책 결정자들 혹은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물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코카콜라 이런 데는 실제로 물이 없으면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서스테너빌리티 관점에서 혹은 생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물 분실을 보호하고 또 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종업계 기업들하고 막 논의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뭐 그 아까 서스테너블 파이낸스 관련해가지고 올 초에 이제 또 방송에 오셨을 때 이제 지속가능 거래소 전 세계 지속가능 거래소가 또 이런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해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ESG 이슈를 공시하도록 푸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이것이 메인인데 SDG가 왜 기업에 중요한지 이게 메인인데 네, 1분 남았나요? 교수님? 네, 이거 하고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아까 이제 미래 비즈니스 기회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우나 바스프나 이런 듀퐁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 다음 세대에 가져가야 할 산업군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명 바이오 쪽으로 다 산업 그 중점 산업을 재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 저희 한국 기업도 그런 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던가 여기 밑에 이제 뭐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이 실패하고 시장이 불안정하면 기업들도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이슈를 예를 들면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이슈가 굉장히 또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한데
여성들이 경제력을 향상했을 때,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됐을 때 실제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시장 국가에 맞먹는 어떤 시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이렇게 논의.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BOP 마켓이라든지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이런 개념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DG 자체는 그냥 유엔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꼴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우리가 정책의 방향 혹은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함께 규정하고 사실은 만든 거기 때문에 기업 역시 시장의 역량 혹은 그 사회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아젠다가 뭔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에는 이제 이쪽 뒤쪽 얘기는 기업들이 그럼 SDG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실은 어프로치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이것은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라이빗 섹터 포럼에 온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커미트를 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뭐 100년, 200년 된 기업, 또 최근 굉장히 핫한 기업들도 다 들어와서 본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주요한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여기는 뭐 사회공헌 측면도 있지만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같은 이슈들을 진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확산하는 그런 부분의 커미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CSV 논의에 이제 뭐 네슬레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슬레야말로 사실은 프린시플드 비즈니스 중에 또 UNGC 회원 중에 가장 로열티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실 MDG 이런 그 국제 개발 부패하고 연계는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사실 SDG의 대응이라든지 유니레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 이러한 개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그 자사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중점 파업 분야로 굉장히 어레인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냅두고요. 혹시 이따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3시간 강의하셔야 될 분량을 짧게 요약하셨고 이 각 비즈니스 사례, SDG 대응하는 다국적 기업 사례 하나하나 훑어보면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로 우리 이주인 차장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인 차장 발표 끝나면 토론 시간인데 김재훈 부장께서 PT를 준비하셔서 PT 토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토론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경 대표님의 페이퍼를 보면 CSR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잘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CSR을 이해할 것인가를 잘 정리를 해놨고 또 지금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SDG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펑션 채널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사실 이거를 아카데미아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제로 기업 안에서 이 개도국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개도국의 CSR 차원의 일을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드리고 싶어서 발표 자료를 조금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전통적 CSR이라는 개념은 1970년 캐롤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영과 대리님께서 이제 많이 커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제 최근에 민간 기업의 역할이 올라가면서 민간 기업의 어떤 베네핏을 추진하는 전략적 CSR, 그다음에 포터가 얘기했던 CSV,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뜨고 있는 이제 개발 협력과 민간 협력과 CSR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짚고 그다음에 개발 협력 이슈에서 전략적 CSR에 대해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CSR 모듈을 어떻게 잡고 어떤 프로세스
스스로 전략을 수립해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넘어갈 건데요. 보시면은 그 기업도 그 법 인격체로서 어쨌든 사회에서 펑셔닝을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1979년부터 최근에까지 주범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엔이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월드뱅크 쪽에서 이런 CSR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걸 투자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돈을 벌고 지원을 하고 그 돈을 벌고 그런 그 컨트리뷰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약간은 조금 더 투자 개념으로 가까워 보시면 되고요. 자, CSV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전략적 그 사회공헌 팀이 있었어요. 사회공헌 팀이 있었고 결국에 개도국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이 CSR을 통해서 개도국 비즈니스를 확대하자라는 의지가 있었고 단순하게 누구를 도와주는 CSR 활동보다는 사회공헌보다는 뭔가 가치를 더 착출하고 구매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팀이랑 밸류를 같이 온라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숙제가 있었고 그런 숙제를 이제 맞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건 사실 저는 전략적 CSR이랑 CSV는 사실 굉장히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거를 사회라는 개념을 개도국을 볼 거냐 아니면 그 사업장을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인데 그런 펑션이 생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CSR 팀 안에 사회공헌도 있고 CSR 위원회 진단하고 평가지표 보고 통합보고서 발간하는 펑션이 있고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이랑 온라인 시켜서 하는 펑션이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를 가지고 CSV랑 전략적 CSR을 가지고 싸웠어요. 진짜 되게 웃긴 거죠, 사실. 되게 웃기다는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전략적 CSR 용어를 쓰니까 그 아까 이기영 대리님이 보여주셨던 김치 쪽방촌 봉사활동 토끼과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비전략적이냐 라는 우리는 그러면 이미지가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SV 파트를 이름을 CSV로 만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현실은 그렇지만 쭉 보시면 전략적인 CSR과 CSV는 다 같은 개념이고 처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었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성 그리고 어떤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이제 개도국 ODA가 뜨면서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원조 사업에 민간의 어떤 노하우를 넣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구조, 즉 민간협력 많은 데서 PPP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고 이 CSV랑 CSR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의 그런 자금들을 같이 코파이낸싱을 하면서 전략적 CSR과 PPP가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별만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업이 ODA 자금으로 어차피 그 나라에 도와줄 거니까 같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200만 원어치 규모의 경제에 좋은 일을 하자 라는 식의 구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도국의 니즈가 있고 한국 정부의 니즈가 있는데 사업 자금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현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NGO들을 기구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컨텐츠가 없으면서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 DJ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비판의 타겟팅도 받고 있는데 이따가 그 김지영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 장표를 가지고 왔어요. 회사에서 쓰는 장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SDG가 채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에 우리를 편승을 해서 뭔가 윈윈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막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거죠. 사장님이 이제 어디 가셔서 개발협력 자금이 개도국의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별로 많이 될 것 같다. 개도국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그 자금을 풀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자. 돈이 얼마니? 어디에 어떤 돈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저희가 대답을 하죠. 그 돈은 저희 돈이 아니고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일단 돈을 다 찾아가자. 이제 애니얼 리포트에 있는 돈들을 찍어서 이렇게 다 적어.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MDG, 또 SDG도 듣고 너무 유행을 하니까. 그러면 MDG에서 SDG로 가는데 거기 프라임 섹터 하는데 그냥 어떻게 비즈니스 인플리케이션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펑션에서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사업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업이랑 온라인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점프를 넣은 이유는 흐름을 되게 비슷하게 읽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다른 홈플러스도 그렇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정확한 기회는 있는데 그럼 우리 기업은 우리의 어떤 그 비즈니스 핵심 영역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 상당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답을 내주는 주체도 없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은경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그걸 잘 보면은 아까 또 이규영 대리님이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또 기본의 리더십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돈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근데 기업은 호흡이 굉장히 짧아서 그렇게 긴 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긴 호흡으로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 전략적으로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찾고요. 유니레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BOP 시장도 얘기하고 좀 못 사는 중산층 타겟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계라든가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트렌드에 막 휩쓸려가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코어 밸류를 잃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밸류체인상 경영활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 전략적 CSR이라든가 개발협력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이 더 길어요. 뭔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사업을 지역사회 고민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기술인력 양성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술학교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마켓의 포지셔닝을 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얘들은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이따 이메일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인쇄를 못했는데 알려주시면 풀려드릴 건데 결국에 제가 지금 인프라코어 같이 기계나 중장비를 엑스카베이터 저희가 포크레인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볼보나 좀 캐터필러나 이런 쪽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은경 팀장님이 발표하신 거랑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환경과 자원을 고민하고 코스트를 줄이면서 뭔가 결국에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와보고 사회에 환원한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기업이 돈이 없으면 사실 당장 고민하기 힘든 일들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가 패러다임 툴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많은 기업들은 또 CSI가 CSV랑 전략적인 것과 이런 두 가지의 모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굉장히 스타팅 포인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우리 비즈니스가 하고 있는 지역 사업과 역량이 있나? 우리 법인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딜러라든가 우리의 협력 사업들이 그런 영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그 현지에서 마케팅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럼 그 나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책이 주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컨트리뷰션 할 수 있나? 라는 여러 가지 추억을 가지고 개발 협력과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효과성을 이제 다시 좀 찾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한 팀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업 마케팅 전략 모든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모델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각 팀들은 본인들의 본업이 있고 스테이크홀더들이죠.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잡히는 활동이 아니고 사실 모델링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네트워크 디벨롭먼트랑 마케팅으로 이렇게 펑션을 두 개를 나눴었어요. 프라커 같은 경우는. 근데 네트워크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사업가들이 있는데 엔진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 찾아와요. 수산청 그 베트남에서 목선을 철선으로 바꾸는 촌신사업 뭐 이런 거를 하나 봐요. 그 목선을 많이 하다 보면 그네가 많이 이제 생태계 되고 그다음에 뭐 주변국의 어떤 그 원양업에 대한 약간 커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서 목선을 철선으로 바꿉니다. 근데 목선으로 철선으로 바꾸면 엔진이 필요해요. 엔진을 파는 기업은 그 현지에서 되게 엔진을 팔 수 있는 수준 기회죠. 근데 수산청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뜬금없이 사이비 섹터 가서 우리 엔진 다 고만고만한 엔진들인데 우리 엔진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어요. 뭘 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호이카 자금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을 하죠. 수산청이 이걸 고민을 하는구나. 그럼 가서 엔진 정비 학교를 만들어주면서 엔진에 대한 정비 기술이라든가 그 어민들이 갖고 있는 그 바꿀 때의 그런 부담감 이런 걸 좀 덜어주는 기술 학교를 좀 운영을 하자. 그럼 수산청과 네트워크가 맺어지죠. 호이카가 어떤 기관이 되죠. 그러면 사실 두산이라는 이름과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들의 익스포저가 마켓에 생기고 정부와 네트워크가 선제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한 몇 대의 발주가 났을 때 뭔가 임팩트가 있죠.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런 어떤 우리의 지역사회 이슈라든가 정책을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디벨롭먼트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기업한테 뭔가 그 엔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선제적 네트워크 디벨롭먼트라는 측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의 펑션이 있을 테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호흡이 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베트남에 중고차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신차 시장보다는. 근데 중고차 시장이 언젠가 5년에서 7년 이후에는 신차 시장으로 그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신차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건 기업한테 보자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 전에 가서 뭔가 그 마케팅적인 요소로 CSR 활동을 하는 거죠. 뭔가 인터레스트를 갖고 약간 외교 활동과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펑셔닝들을 나누고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그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개발 정책이랑 온라인시켜서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을 넣을 건지를 고민을 해서 모델링을 해나가요. 근데 여기서의 그 환경은 뭐냐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얼마만큼 비즈니스에 이펙트가 있냐를 캡슐레이션 하는 거는 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포천 마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툴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웨이트를 둬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호이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딱 이 구도로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정부 자금 좀 끌고 오고 본인들 돈좀 보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누가 현지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짠 다음에 그 나라 정부, 협력 관계가 있는 정부를 우리나라 정부를 파트너십을 맺고 가서 이제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네트워크가
차별점인데요. 결국에는 그 개발 협력 이슈와 개발이라는 이슈와 민간 협력이라는 형태와 민간 협력이라는 건 원래 정부가 퍼블릭 서비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기업이 효율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운영하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사실은 영국에서 국내 사업을 하면서 생겼던 개념인데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확대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할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적 CSR 영역을 쓰는 것과 CSV를 쓰는 걸로 회의하는 현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십 구축이랑 역량 강화가 있는데, 파트너십 구축이 이제 막 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 넥스트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국가 경쟁력까지 온라인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갈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필요한 모델,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가 잘할 수 있으면서 그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 경영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또 그 지역사회나 그 국가에 맞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CSR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 4번은 이제 약간 컨설팅 입장인데요. 여기 뭐 리딩 컨설팅 하시는 분도 와 계시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컨설팅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고 전문가 그룹이 커지고 거기에 어떤 마켓이 커졌을 때 제대로 된 그 시장의 프라이싱과 그 기능과 콘텐츠들이 같이 정부랑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 내부적인 이슈인데 제가 사실 뭐 레코드가 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고,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쭉 잡으신 입에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밌죠? 이분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자, 수고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께 큰 박수 한번. 그 정의예요, 개념에서부터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그 속살에 이르기까지 그 CSR의 밸류체인을 사실은 보셨고요.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세션은 돈도 물론 써서 좋은 일도 하지만 돈 벌어오는 얘기까지 하는 그 유일한 오늘 세션 유일한 세션입니다. 가장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간을 들어가는데 우선 김재훈 부장님 모셔서 PT 토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주식회사에서 국제개발 글로벌 시스템 이쪽을 담당하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고스톱을 치면 다 룰이 다르죠. 한 달 전에는 토이카에서 주관하던 토론 같은 데를 갔는데 그때 토론자분들도 PT를 준비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희 룰을 몰라서 저희 토론자분들께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앞서 세 분 발표가 너무 되게 의미 있고 좋아서 미리 저희가 자료를 공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그런 좀 아카데믹한 이론하고 그런 어떤 펄러시적인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라이브하게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푸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자기들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서는 해외 자본이 그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CSR적인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진화를 보면 그 자본주의 3.0 시대까지만 해도 앞서 그 CSR 4단계에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책임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따뜻한 자본주의 4.0 개념을 이제 도래를 했고요. 기업이 어떤 따뜻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있던 상생이나 나눔 이런 거 같은 생태계를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마이클 포터가 2011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CSV라는 개념을 발표한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푸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푸시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시즌이니만큼 우리 이제 캐롤 형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용의 모형이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아까 이규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그 기업의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이미 제 생각에는 기업의 경영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모든 생산, 마케팅, R&D 같은 그런 비즈니스 밸류들이 이제 경제적 책임인 거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 역시 뭐 윤리 경영이나 주법 경영,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까지 경영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이제 자선적 책임까지 그러한 CSR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나 예산이 부여되어 있고, 그 부서의 활동이 평가받고 좀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지는 것처럼 경영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요.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우리 같은 이제 자연인이 있고, 기업도 사람입니다. 그죠? 법인이죠. 이제 마슬로우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5가지 하이라키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이제 그 캐롤 형이 말했던 그 4단계 그 피라미드를 엮어보면 생리적인 욕구가 기업에서는 어떤 경제적 책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의 욕구라는 건 어떤 법적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이 좀 사회 구성원에서 같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어떤 존경의 욕구를 좀 행위하기 위한 이제 자선적 책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기업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영 시스템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본연적인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안전의 욕구 같은 경우는 준법 경영이나 윤리 경영으로 대표되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인 것 같고요. 존경의 욕구와 애정과 공감 욕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CI나 care, present identity와 같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경영 시스템이 제 CSR이 아닌가 하고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 자체를 통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앞서 포터가 말한 CSV라는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유엔에서도 이미 팀장님께서 프라이빗 섹터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자본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그런 자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돈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해왔고, 기업들도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니 어떤 농업 상생 무슨 발전 무슨 기금을 또 만든다고 하죠. 거의 준조세입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되나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100억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 SK 50억 내면 저희가 5억 내야 되나 10억 이런 회의를 하죠. 매출의 높이로 따져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꼭 그런 자본에만 기업의 역량에 이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임팩트는 상당히 극대화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제 비즈니스와 연계됨으로써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보된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단계 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바다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고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로 그러한 일들을 하죠. 저희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섹터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SDG 17개 목표하고 이제 기업이 지속하는 경영하고 어라인되어야 되고 이제 체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보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4대 사업군이 있는데요. 각 4대 사업군별로 기업을 UN SDGs 이제 그걸과 이제 저희가 연계하고 온라인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업군별로 각각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각 사업군에서 저희 계열사들 그리고 각 계열사의 사업의 제품과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은 UN SDGs의
항목들을 어떻게 밑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준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파트너십은 MDGs 8번이고 SDGs 17번이죠. 그런데 파트너십은 SDG의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파트너십은 SDG의 기반 가치 전부이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최근의 사회 이슈는 어떤 정부라든지 NGO라든지 한 섹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이런 목표의 기반 가치가 되어야 하고요. 저기서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라는 부분도 파트너십이라는 기반 가치하에 조금 더 핵심 코어 가치로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PP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른 수론자분들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SDG에 대한 그 부문별 대응까지 아이템별로 하시는 거 CJ가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물론 다 지금 그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부 전략 다 세우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 맹준호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국무교육실 개발전략관심 맹준호 장관입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자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항상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늘 즐거워요. 정부 사이드에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오픈해주신 CJ 김재훈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가장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CJ랑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 그래서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5분 정도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두 가지 토론에 앞서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큰 개발협력의 변화 중에 하나는 결국 민간이 개발협력의 주체, 주요 스테이크홀더로 등장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퍼블릭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민간은 그러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민간은 굉장히 영향력이 이제 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니레버 케이스, 인도의 그 비누 케이스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인도의 그런 개인 위생, 질병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손을 씻어라 개인 위생 관리해라라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지만 유니레버에서 그런 굉장히 작은 아이템으로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광고를 때려요. 이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방해담배를 판매를 하지만 실제로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개발협력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왜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활동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민간은 정말로 퍼블릭을 능가하는 사실은 잠재력과 또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이제 원조 또는 개발협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시혜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원조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필란트로피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윤을 기업이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의 계속 진출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윤 추구는 저희가 사실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지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흔히들 얘기했던 이윤 추구의 극대화가 아닌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선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발표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지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CSV, CSR 활동 여러 가지들 기업에서 많이 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민간이 모디 자금하고 같이 기업에 진출할 것인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CSB, CSR 활동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국한되는 이벤트는 당연히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블릭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민간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 정도에만 생각이 너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BOP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CSV하고 CSR 활동이 결국 되도록에 여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를 해야 되지만 BOP 비즈니스하고 연계가 되는 CSR, CSV 활동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통한 SDG 목표 달성, 인권 감소, 고용 창출, 그렇게 민간 개발까지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민간이 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태원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기업 활동이 CSR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ODA 사업을 하면 이제 그 아웃풋과 아웃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 활동 입장에서 볼 때 아웃풋은 저는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아웃컴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식의 기업 활동을 통한 아웃풋과 아웃컴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PPP 이야기를 이제 유희 소장이 얘기를 하시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 경험으로 제가 퍼블릭에서 한 6년 정도 이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PPP가.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생각하는 관주도의 PPP의 한계인 것 같아요. 공무원 발상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이 관심을 보일 만한 PPP 프로젝트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PPP라고 할 때 이걸 단순히 프로젝트에 국한을 해서 뭐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부가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PPP로서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기업이 BOP 마켓에 진출할 수 있게 이네이블링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파일럿 프로젝트 많이 해요. 그래서 파일럿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확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 협력 파일럿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경험은 사실 전무하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일럿을 해보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와서 발표를 듣다 보면 사실 민간이 자생적으로 하는 되도록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그 CSR 활동, CSV 활동, 뭐 BOP 비즈니스에 대한 사례들이 훨씬 임팩트가 있고 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의 국제협력 최고 전문가인 박 박사님께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또 혁신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실 거로 있고요. 다음으로는 언론계를 대표해서 CSR 전문 기자의 정유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CSR 쪽이랑 국제개발 쪽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오랫동안 해와서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이 SDG와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현장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실제로 SDG 이슈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CSR이랑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쭉 이제 기업 CSR 담당자분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공통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예산 다 지금 감소되고 있고 특히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CSR팀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인사팀으로 흡수되던가 총무팀으로 흡수되던가 마케팅으로 흡수되던가 이게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슈고요. 이거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견 중소기업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양분하대요. 이제 CSR을 갑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 CEO 의지 때문에 팀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와 또 하나는 CSR 팀이 아예 없어지고 사용 아예 이제 안 하는 이렇게 지금 양분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SDG가 거론되고 있고 지속가능성 이슈가 커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왜 이게 반대로 지금 가고 역행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이슈를 저는 최근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CSR에서 좀 더 좁게 봤을 때 사회공헌으로 봤을 때 사회공헌 예산이 지금 거의 줄고 내년에는 거의 없어질 텐데 이러면 MPO 영역에서 사회공헌 기금으로 운영됐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축소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도 MPO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 CSR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MPO와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파이가 커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CSV 이슈를 또 오늘 발표 중에 많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요즘 항상 퍼두고 말들이 많은데 저도 CSV 이슈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CSV 자체 개념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 CEO분들이 이제 무조건 수익을 내라 CSV 가지고 라고 실무자들 너무 압박하다 보니까 제가 만난 실무 여러분들은 다 너무 괴로워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슬레 쪽 CEO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네슬레가 어쨌든 CSV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고 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100% 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업은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슬레 본사 쪽 오가면서 이제 코리아 CEO 인터뷰를 했는데 이 네슬레 코리아 CEO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6년 동안 CSV 그 전략을 직접 현장에서 실행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CSV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CEO부터 시작해서 전사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이게 어떤 식으로 서스테너빌리티 이슈가 기업이 중요하고 직원들은 내가 마케팅 직원이든 제조업을 하고 있든 R&D를 하고 있든 이걸 어떻게 서스테너빌리티와 CSV 이슈를 접목시켜서 내가 해야 하는가 개인의 역할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절대 CSV는 성공할 수 없고 CSV는 서스테너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기사 나가고 나서 오늘 이제 폴 볼케 그 네슬레 CEO 쪽에서 또 회신을 받았어요. 이제 메일 와서 이제 네슬레 CSV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하고 좀 더 보완하고 싶은 이슈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기사에 조금 더 다시 수정 보완할 예정인데 어쨌든 한국의 언론에 소개된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 네슬레 전체 본사 폴 볼케 CEO가 이제 한국어 교사를 옆에 두고 전부 다 해석을 이제 해달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이렇게 전달할 정도로 이 이슈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뭐랄까 CEO부터 시작한 그런 전사적인 차원의 마인드셋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CEO부터 이제 마인드셋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SDG 이슈가 이제 들어와서 좀 이제 CJ같이 훌륭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SDG 이슈를 이제 CSR에 접목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LG전자, KT 이런 것들도 이제 얼라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미래 기업들은 SDG 이슈를 잘 몰라요. 관심 없고 관심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또 뭐 사회공헌, CSR, CSV 같은 그런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나왔지 뭐 라고들 사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SDG 이슈가 왜 중요한지 CEO를 비롯한 위에 C레벨 경영진들한테 설득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기업을 못 필요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를 설득하는데 자기가 그 논거를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인경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SDG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론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낸 글로벌 아젠다인데 이거를 왜 한국 기업들은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너무 답답함이 있고 너무 안타깝고 그럼 어떤 역할을 이제 저는 언론으로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도 UNGC 윤영 팀장님이랑 올해 못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있을지를 기업들이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기업들이 SDG 어젠다 원칙들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 하고 있던 CSR이나 사용 프로그램들을 지금 온라인하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서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SDG 원칙에 기업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기존의 이 사업이 SDG 원칙 이거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짜집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소망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계나 NPO에서 이렇게 SDG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많이 이쪽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최신 경향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죠. 에 대한 업데이트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 제안까지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자선적 CSR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네요. 아까 연탄으로 사진 찍었던 건 그건 이제 정리가 이제 돼가는 시점이고. 글로벌로 나가면 보다 글로벌한 전략적 CSR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국제기반협력계는 이게 위기인 것 같아도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현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컨설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임팩스퀘어 노현명입니다. 일단 이런 모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참여했는데 국내에서 이 정도의 깊이나 이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좀 논의가 정말 좋아지려면 다른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반대하고 싸우고 아니라고 공격할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거의 90% 이상 다 동의하는데 제가 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논의들이 깊어지거든요. 제가 CSB라는 것도 저희가 한국에 처음 먼저 소개했습니다. 동아 비즈니스 포럼 1회를 저희가 기획했고 마이크로포터를 저희가 어레인지에서 한국에 갖고 왔고 그게 떴던 이유는요. CSB에 굉장히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CSR과 CSB가 싸웠기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었는데 싸우도록 프레임이 짜여져 있고 컨트롤버설한 이슈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근데 논의들이 더 깊어지고 더 활용되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더 제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멘트는 아니고요. 그냥 제 고민들을 몇 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동의하는 바는 빅 트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자선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자선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주가방위가 52조를 기부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아시다시피 LLC 방식으로 되는 거지 그 기부 도네이션 되지 않거든요. 다 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DG 이후에 코리아란 총장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은 제프리 삭스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플로어 아웃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쏟아 넣으면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돈이고 기업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매일매일 성과에 쪼들리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내주고 있는 기부하고 있는 돈들에 대한 성과들을 그들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5,000원 낼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내기 어려운 돈이 된 겁니다. 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5,000원을 냈다면 그걸로 무엇이 되었는지 증명해라.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업이 참여하도록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아직 이것에 대해 동참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기업 CEO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전략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이 굉장히 CSR 잘한다고 하잖아요. 폭스바겐 사태는 유럽에서 터진 겁니다. 네. 앨런 사태 이후로 최대 스캔들이잖아요. DJ SI 슈퍼스타예요. 근데 여전히 터지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2008년 이후에 있었던 경제 위기 이후에 CSR을 줄이지 않아서 고소당한 CEO들이 8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면만 보고 그들이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그거보다도 더 스트러블링하고 있고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고민을 같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기업을 사람으로 비유하신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프레셔를 주고 제도화하고 거버넌스를 바꾸는 활동들 굉장히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잖아요. 저희가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모두 다 알지만 남자친구를 볼 때 키 큰 사람이 필요하고 여자친구를 볼 때 이쁜 사람을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싼 제품을 고르고 있고요. 더 예쁜 제품을 고르고 있잖아요.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이 바뀝니까? 아까 기업이 사회에 속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개인이 바뀌지 않는데 기업이 완전히 바뀝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니레버 CEO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SO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유니레버 CSO가 작년에 서밋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네슬레 브라이언 회장하고 재작년에 만나고 3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의 선택은 착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업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기업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갖고 있는 건 진지함입니다. 이 사회 문제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 이 사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진지함이지 진정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회장을 설득하고 CEO를 설득하고 CSO를 설득하고 유니레버 CSO를 만났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요. 중간중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 NGO 사람 아니야?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기업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기업은 여전히 주주가 움직이고 CEO를 잘라내고 이 사람을 바꾸고 있는 시대라고요. 아직도. 사람들은 도구가 싸기 때문에 사는 거고 잘 치기 때문에 사는 거고 이쁘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외면해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들은 뭐냐면 연장선상인데요. 유니레버 CEO가 올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B콥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B콥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거든요. 민간 인증제도인데. 그러니까 유니레버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안 나는데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삼성은 바로 밑에죠. 현대차보다 큰 겁니다.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근데 그분을 선택을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니레버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10년 뒤에 모든 소비자의 상은 그 정도의 스탠다드 지키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할 거기 때문이라고 발표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올해 5월에 있었던 CSB 서밋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얘기는 뭐냐면요. CSB 굉장히 좋습니다. 국제개발이 굉장히 빅히트 상품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1,000억, 500억 주던 활동을 이제는 1조, 2조를 주거든요. 투자하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NGO를 협력업체 취급해요. 옛날에는요, 100억을 주면서 빈곤한 아이들 10,000명을 먹어주세요라고 해서 10,000명을 못 먹이고 9,000명만 먹였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그럴 수도 있죠. 내년에는 11,000명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한 명의 아이가 10,000명이 못 먹는다면 우리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CSB 컨셉상 10,000명을 먹이기로 약속했는데 9,000명을 먹이잖아요. 협력업체를 쪼듯이 좁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CSB의 현장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되지 않았던 많은 NGO들이
실망하고 떠나거나 혹은 수혜에 휘말리거나 혹은 거기에 얽혀서 정말 협력업체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됐다고요, 벌써. 이런 기업은 아까 많은 분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빙 포스거든요. 그 영역들에 대한 대비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NGO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개발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좀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명 대표님의 냉혹한 현실 진단이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다들 총회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 기회는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국제관광학회 민간기업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문제로 저희 국제관광 후원으로 세션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 많이 모시고 더 나은 토론 더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